안녕하세요. 코넬라 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31K에서 30K 후반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표와 온체인 데이터, 각종 자료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상승을 하면서 댓글로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는 게 좋은지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비트코인을 산다면 어떤 식으로 언제 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특정 섹터가 많이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다루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기 좋은 위치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저도 CVD 자료가 필요할 때만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CVD 자료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세력입니다. 갈색고래와 그다음에 보라고래 세력이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도 보라고래 같은 경우는 매도로 더 많이 임하고 있고요. 갈색고래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한 다음 현재 횡보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K와 31K 사이에서는 두 세력들이 아직도 큰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 CVD 자료상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더 31.5K와 32K에는 강력한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고, 30K에 새롭게 매수벽이 형성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옅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청산맵을 봤을 때 31.8K 정도부터 엄청나게 큰 청산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31K 이후 31K에서 그 뒤로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은 이걸 청산 안 하기 위해서 요게 뒤로 가든 아니면은 비트코인 가격을 뒤로 빼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다툼이 일어나는 구간이다. 이런 부분들을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 여길 건들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매물대를 봐도 31.2K, 3K에 많이 몰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크게 숏 세력들이 새롭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31K와 30K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롱숏 포지션에 대해서 알려주는 지표가 31.3K가 지났을 때 이제 숏 포지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31K를 돌파하고 나서 이 부분을 메꾸려고 하는 숏 세력들이 자리를 잡고 왔기 때문에 이 숏 포지션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 급등을 했고 그 부분을 올라왔고 다시 그걸 막기 위한 것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횡보 조정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매매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비트코인을 이번에 처음 산다고 하면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뭐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DCA에 대한 힘을 믿고 있습니다. DCA는 계속 나눠 산다, 끊어 산다라는 이야기가 같은데, 비트코인을 최고점에서 산 요때부터 만약에 샀다고 하더라도 DCA를 매달 했다고 하면은 플러스인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게 지표로 찍히고 있습니다. 이건 지표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제 친구들과, 그러니까 인당 어느 정도 특정 금액을 모아가지고 4명이서 제가 한 요지전부터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저는 거의 플러스 5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DCA 힘은 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단순히 DCA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 힘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 만약에 제가 비트코인을 산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한다면 가정이기 때문에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이나 방향성 제시는 아니고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는 건데요. 저는 그러니까 네 덩이로 나눌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염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가장 큰 염려는 가격이 하락했을 때 내가 물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가 제일 크거든요. 가격 하락이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 거시경제 상황,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하락할 수 있는 프레셔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급등하는 비트코인을 뭐 16K, 그 다음에 21K까지 올라오고 그 뒤에 31K까지 갔다가 25K까지 내려오고 다시 31K까지 갔을 때도 매수를 못하는 망설이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시는데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덩이를 한 4덩이 정도로 나누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매수해야 되는 수량이나 금액이 특정 목표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덩이를 한 4개로 나누세요. 그래서 30K와 31K 공방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지점에서 그냥 한 덩이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그 뒤에 만약에 이 공방전에서 빠지게 된다면은 뭐 25K까지 안 내려가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29K에서 25K까지 내려갔을 때 또 한 덩이를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덩이를 사용을 하고 지표를 보다가 가격이 만약에 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때는 이 반등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아니고 가격이 올라갔고 내려간 상태에서 반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사던가 아니면 기다렸다가 경기 침체가 약경기 침체가 연말에 온다고 하면은 그때 이 덩어리 2개를 이용해 가지고 경기 침체 때 하나, 2개 이렇게 매수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거는 올 수도 있고 어떻게 오는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마냥 기다려가지고 내가 풀매수해야 되지라고 기다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매수를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물릴 수 있지만 좀 2023년도에서 축척을 하고 그 뒤를 바라본다라는 전제로 비트코인을 4덩이로 나누셔가지고 하나를 구매를 하고 그 뒤에 만약에 이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한 덩이를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2덩이는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들어올 때 그때 이 2덩이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상태에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냥 기다리다가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하면 이 2덩이가 그래도 그나마 상승하는 거를 먹어줄 거기 때문에 그런 보험을 드는 거죠. 위로 갈 때 아래로 갈 때 모두 보험을 들면서 리스크를 약간 해칭하는 매니지먼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비트코인의 미래를 많이 믿으신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그냥 한 덩이가 4덩이가 아니고 2덩이로 쪼개가지고 한 덩이 사고 경기 침체 온다고 했을 때 한 덩이 사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저는 충분히 좋은 그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포트폴리오 밸런싱과 그 다음에 DCA, 이 DCA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것들을 고민하지 말고 정해진 기간, 정해진 시간에 매달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목표 수량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까지 모두 밸런싱을 맞추는 건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덩어리로 나눠가지고 경기 침체에 관련돼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온다고 하면 나머지 덩어리를 활용해가지고 싸게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행동을 해야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돈을 벌기 때문에 이 부분들, 이 DCA가 최고점에서부터 해도 플러스가 됐다라는 이 지표를 믿으시고 DCA를 해나가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바이낸스가 선물 거래에 있어서 다른 거래소한테 볼륨을 좀 뺏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치가 68%였는데 58%까지 빠졌고 그 대부분을 OKX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래소고요. 볼륨도 실제로 많고 제가 이걸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이낸스에 거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OKX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는 더 거래소를 개설을 해두고 있는 게 나쁘진 않다. 이런 측면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 섹터에 큰 돈이 몰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예전부터 제가 강조했던 거예요. 뭐 라이브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LSD 관련돼서 제가 몇 달 전부터 강조해왔고 LSD와 LSD파이는 이 디파이 2.0의 새로운 그 신호탄이 될 거다라고 저는 가지고 있었고요. 최근에 이 내러티브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낸스에서도 보고서를 냈고 크립토 인플루언서나 크립토 생태계가 이 LSD에 좀 꽂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봐야 되고 특히 LSD 관련돼서는 이더가 대표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SD, 이더의 LSD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 이외에도 LSD는 더 시장이 확장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놓치지 말고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솔라나 같은 경우도 LSD가 91%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LSD가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로 지표로도 커져가고 있는 게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챙겨야 된다.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이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고요. 뭐 권도영이 그 예전에 LFG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재단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5,292개가 다른 월렛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권도영 같은 경우는 왜 몬테네그로에 있으면서 이 비트코인을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원래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으로 쓰겠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이루어질지 혹은 이게 시장에 덤핑이 될지 지켜봐야 돼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뭐 코인 시장이나 뭐 미국 경제도 좋다고 하면서 주식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염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소은행, 그 다음에 제2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 M&A를 통해서 부실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기저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인데 제가 은행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1금융권도 연체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숫자를 관리하라는 지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1조 2천억 규모의 새마을금고의 부실 채권을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부실 채권을 매각하고도 모자라가지고 이자를 100% 탕감한다고 합니다. 이게 숫자 맞추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새마을금고에 부실이 있는데, 이 새마을금고의 부실의 원인이 뭐냐면 대출한 사람들이 대출금을 못 갚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 돈을 못 갚을 만큼 돈을 못 벌고 있고, 그런 것들이 개인의 부실이 드러나고 있고, 그 개인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가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표면으로 더 드러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기저에서 자르고 있는 느낌입니다. 뭐 은행권 이슈가 생겼을 때 미국도 돈 뭐 200조, 300조 넣어가지고 그냥 해결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결을 하고 있는 거고,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는 M&A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리스크가 없는 곳으로 옮기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자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은행법에 접촉을 안 받아요, 새마을금고는. 그래서 1금융권 그 은행권에 접촉을 안 받아가지고 이 새마을금고에서 돈 굴리는 애들이 진짜 갑이거든요. 왜냐면 은행권에서 이 은행법을 안 받아가지고 돈 굴리는 게 너무 편하고 자유로워서, 그러니까 여기서 돈 굴리는 그 실제로 여의도에 있는 애들이 완전 갑으로, 갑 중에 갑으로 활동을 해요. 근데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감시가 덜하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의 부실이 유난히 다른 것들보다 먼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하는 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의지가 돈을 푸는 거죠. 그러니까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든 뭐든 간에 일단은 돈을 풀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계속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짓 어드레스의 숫자를 봤을 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디파짓 어드레스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가 이렇게 줄어들다가 그 뒤에 장이 반전을 하면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는데, 줄어들다가 장이 반전하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줄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반전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치고, 아직 거의 시작도 하지 않은 그런 위치다라는 게 이 원래 주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야기가 나와요. 이 공급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이 거래소 공급량은 매도의 압박이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올라갈 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거는 2020년도 11월 이후 최저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승 직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지표로 찍히고 있고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익스체인지 볼륨, 그러니까 거래소 볼륨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갑 숫자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불장에 비해서 아직 멀었다. 이런 것들이 지표로 보이고 있습니다. 즉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 상승장은 그런 것들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고, 아직은 비트코인이 축적의 기간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방적인 상승은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하락을 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2023년도에는 그냥 긴 호흡으로 여기서 바로 쇼부를 보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만큼 비트코인에 배팅하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고요. 또 실제로 어드저스티드 퍼센테이지 서플라인 프로핏을 보게 되면 어떤 자리인지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72% 정도가 이득인 구간인 거예요.
이 어드저스트저드로 봤을 때 요 구간인데, 요걸 넘어서게 되면은 불장의 시그널이거든. 각종 지표들을 봤을 때 요걸 넘어서는 지점이 불장의 시그널이었는데 요게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는 비트코인에 타야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렌저 밴드로 봤을 때 위치가 어디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타긴 타야 되는데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요 구간 횡보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는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락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모아가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표적으로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걸 공유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